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진석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 기회균등 개념의 적절성,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회균등은 능력을 강조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나 진보주의 학자들로 인해서 이념이 확장되면서 무분별한 평준화 정책에서 활용되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도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박인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기업 경영권 복귀를 가로막는 특경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문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손발을 묶는 법적, 정치적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법 개정안도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자들이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를 확률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특경법에 의한 취업 제한이 불합리적이고 취업 제한과 형벌의 비례성이 파괴된다는 점, 또 배임죄, 횡령죄 판단의 모호성, 취업 제한의 해악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박인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박인환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먼저 기업 경영권 복귀라고 했지만은 가로막는다기보다 경영권을 탈취하는 거죠. 특경법에 따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를 가지고 좀 출발을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8일 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측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돈, 삼성전자지요. 회사 돈 86억 원 돈을 뇌물로 줬다. 뭐 묵시적인 뇌물이다. 다 알다시피 해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지난 1월 18일 날. 그런데 그 회사 돈을 줬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가지고 또 횡령죄 플러스 뇌물죄 이렇게 같이 붙였어요. 행위는 하나인데 자기 돈으로 안 주고 회사 돈으로 준 거다. 그럼 피해자가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것만 아시면 이제 이야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경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으로 횡령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이 종료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2년 6월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년 6월을 살면은 내년 7월 달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살고 나온 다음에도 5년간 다시 말로는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 취업은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의 취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영권이 제한되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경영권이 박탈돼서 삼성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특경법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업 제한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금지 기간은 뭐 여기 화면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취업을 금지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취업 승인이 없이 혹시 몰래 취업할 수도 있죠. 취업하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박범계, 이 당시로 봐서는 추미애 또는 그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업 기간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재용에 대해서 해임 요구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취업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사장이 또 따로 있겠지요. 그럼 둘 다 형사처벌을 다시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내용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문제는 취업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취업 제한이 확대됐다는 건데, 확대된 시점은 2019년도 11월 8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무부에서는 횡령으로 해서 재산 피해를 입은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라고 해서, 그전에는 공범 관계라든가 유죄 판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이 아니라 이익을 본 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익을 본 기업뿐만 아니라, 이번 이재용의 행위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익 본 건 아니죠. 그럼 삼성전자를 넣으려면은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되죠. 다음 페이지로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당시에 법무부는 이제 도의적인 책임, 손해를 가한 기업에 다시 취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취업 승인도 하고, 또는 어, 뭐 법률적인 뒷받침도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법무부 검찰국 내에 조국 또는 추미애 밑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사범 전담팀을 만들어서 취업 제한을 위반했는지 조사도 하고, 위반 제한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도 하고, 해임 요구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도 하는 팀을 벌써 만들어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면 딱 생각되는 것이 내년에 아마 대통령 임기 마치고 비슷할 때쯤이죠. 그러면 이재용 씨가 풀려나더라도 바로 이제 이익에 해당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죠. 그런데 이런 취업 제한 확대 문제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포퓰리즘이 꼭 국가 예산 정책이나 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에도 포퓰리즘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갈라치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만족감, 돈 많은 사람도 혼내준다는, 재벌 기업을 혼내준다는 총수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으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 보장된 직업의 자유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형벌은 따로 받고 형벌 이외에 또 직업 선택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예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취업 제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그럴 경우에는 법률로 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은 했지만은 작년 총선 전에 저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시행령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잉입법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취업 제한이라든가 대표이사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격정지에 해당되죠. 자격정지는 우리 형법상 징역형처럼 형벌의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의 선고에 의해서 자격정지를 하는 것이 떳떳하지, 취업 제한이라는 이런 그 얄팍한 수를 써서 법무부 장관의 통제하에 재벌을 둔다는 것도
과잉입법으로 이중처벌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당연히 또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배임죄나 횡령죄라는 것이 사실은 기업이 그 오나 경영자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죄명이 배임죄, 횡령죄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정유라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말을 사주고 말을 훈련을 시키는 비용을 내준다고 할 때는 이재용 회장의 생각은 이게 공익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개인 돈을 주지 않고 삼성전자에서는 공익 자금이 많지요. 공익 자금을 지출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이게 공익이 아니고 뇌물이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왜 썼느냐. 뇌물을 줄 것 같으면은 당신 돈으로 이재용 돈을 직접 주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한번 비난을 한 다음에 지급에 대한 제한까지 한다는 건데 이런 게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최근까지 통계를 보니까 특경법 위반으로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연간 1년간입니다. 연간 12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경법에 해당되는 건 5억 원 이상이라고 했죠. 5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재벌 회장이 1200명이라는 것. 물론 삼성처럼 큰 재벌은 아니고 5억이니까. 그럼 대한민국 웬만한 회사가 연간 1200개 회사 정도는 오나가 경영권이 박탈된다는 거죠. 아마 이거 법대로 시행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좋겠죠. 지금 박범계는 신이 날 겁니다. 취업 승인권을 쥐고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된다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창업주조는 대주주 1인 회사의 지배주주가 경제사범인 경우에는 형법상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없지요. 가족끼리 아버지 돈을 아빠 돈을 그 아들이 몰래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아빠 몰래 용돈이 떨어져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써버렸다. 괘씸한 놈이죠. 아빠한테는 야단 맞지만은 법적으로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아빠가 고소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친족 상도례거든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1인 회사 또는 자기 회사 돈을 내가 쓴다.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지요. 그냥 그 다음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형사법 체계도 맞지 않는다. 부정합성이라는 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 제재 부과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바로 그것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특경법 시행령에 보면은 취업 승인권이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에도 박범계 장관한테 한 달 전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이 삼성의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 법원이 아닌 행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같은 임직원의 취업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죠. 법무부 장관이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직접 다 뽑아야 된다는 그런 비유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영권 박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한 2개 정도 제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우리 형법에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고 벌금도 있고 마찬가지로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정 필요하면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같이 병과라는 걸 같이 하는 겁니다.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면은 기업체 이사, 감사, 지배인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다만 판사가 선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자격정지를 혼자만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징역 몇 년의 자격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따로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의 손에 엄청난 칼을 쥐어줘서 대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죠.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자격정지를 하지 않고 또는 취업 제한 규정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저는 특경법상 취업 제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취업 제한을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한테 이중적으로 다시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 자체의 판단, 경영 판단, 주주들이 판단하면 되죠. 이 사람의 비록 그 죄는 지었지만은 경영 능력을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가 까목소 보낸다는 식으로 막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교도소제 이름이 교도소 사람을 교정해서 올바르게 해서 만들어 나온다는 뜻이 현대 형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형을 살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온 사람을 또 취업 제한을 한다는 것은 또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다면은 특경법 14조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도 경영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삼성전자의 판단에 맡겨야죠. 그러다가 망하면 삼성전자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이것까지 오지랖 넓게 법무부 장관이 나서고 국가가 나선다는 것은 저는 좀 속된 말로 너무 정부가 오지랖을 넓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요약한 겁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승마 지원 대금하고 영재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자금이 합계 86억 원입니다. 이것이 뇌물로 묵시적 청탁으로 해서 뇌물, 그것도 최서원 씨가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도 안 받았고, 그런데 묵시적 공범위로 해서 뇌물로 했고, 그것도 이재용 씨 본인 주머니 돈을 안 주고 회사 삼성전자 돈을 줬다고 해서 횡령죄, 피해자는 삼성전자다. 어떻게 보면 웃기죠. 그 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이것도 해외에다가 자금을 보내서 횡령한 돈을 숨긴 거다. 참 판사도 이렇게 되니까 참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집행이 종료된 후에 또 5년간, 그러니까 이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7년 6개월을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국제 경제 환경에서 7년 이상 기업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사실은 끝이죠. 상상하기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 부회장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2호의 시행령 10조 2항 2호에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의 공범이 임원으로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추가된 직접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삼성전자일 때 삼성전자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제3호의 경우는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급표가 배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3호를 적용시키기에는 법무부도 좀 힘들 겁니다. 물론 법률 개정은 그 전에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까지 소급하기에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제2호를 적용시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2호로 가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때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이 공범으로 최순실 말고 또 공범으로 삼성전자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이재용 부회장과 공범으로 됐어요. 또 재밌죠. 그러니까 공범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아마 법무부에서는 삼성전자에다가 그 이재용 씨는 이제 경영권의 손떼라고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는 어떤가? 옥중 경영은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법에 보면은 결국은 갔다 나온 이후에 징역을 꼬박 살고 나와서도 5년간 못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징역 2년 6월 사는 동안 옥중 경영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옥중 경영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죄를 빌미로 해서 경제범죄를 빌미로 해서 관련된 기업 자체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옥중 경영 뭐 교도소 찾아가서 결제받고 한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어떠냐? 지금 당장 경영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 바로 떼지 않으면은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해서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그런 법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2월 18일 지난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마는 약 보름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금호석유 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람이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을 받았으니까 직접 형을 살고 끌려가진 않았죠. 그런데 집행유예 5년 그 기간 동안에 집행유예는 뭐 자유롭게 생활을 하니까 대표이사를 취임한 걸 알고 법무부에서 취업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그게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박 회장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 심판에서 졌다는 의미는 금호그룹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렇다면 법무부는 교도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안 되는데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더욱더 안 해줄 게 뻔하죠. 그러면은 법무부 입장도 지금까지는 이 부회장은 지금 즉시 경영권에서 배제되고 위반 시에는 해임 요구하고 그래도 위반하면은 또 징역을 플러스해서 더 살리겠다는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취업 승인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서 우리 박범계 장관한테 취업 승인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죠. 옥중 경영을 하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히죠. 옥중 경영을 하기 위해서 취업 승인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위헌 시비가 있을 때는 취업 승인 신청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든지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기업을 망하게 하고 경제를 망치게 할 의도가 아니라면은 또는 기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차제에 기업 경영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쉽게 말하면 그 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에 보니까 무보수 근무로 경영권 복귀하면 어떠냐.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안 그래도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주식이 많으니까요. 배당금이 많겠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무보수 선언을 하고 나는 삼성전자에 보수를 받지 않겠다 하고 근무를 할 때는 그건 취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정권에서 하는 그 취업은 월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경영을 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특경법상으로는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의미에서 경영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경영권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비슷한 사례로 사립대학교 경영권이나 운영권을 박탈한 사례가 또 최근에 있었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바로 상지대학교라는 사립대학입니다. 이것도 올해 작년 연말이었죠. 원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사학 비리를 핑계로 사학 비리가 있던 구재단, 상지대 같으면 김문기 이사장, 그쪽 관련 이사들은 복귀를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시행령,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이 내용이 특경법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돼서 몰랐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1호 민주공영대학이라고 민주자를 붙였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 상지대학교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주인일은 사립대학이 공영대학으로 바뀌게 됐죠. 학교법인 상지대학 학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장학과정을 보니까 상지학원 이사장은 이만열이라고 유명한 친일 인명사정 편찬위원장이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이사장입니다. 임시가 아닙니다. 상지학원 이사장. 상지대학교 총장은 그 이름도 유명한 정대와 참여연대 출신으로 전국 교수노조 창립을 했고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바로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있었으면서 자기가 분쟁이 있던 학교의 총장을 맡습니까? 어쨌든 올해 아니 작년 연말이죠. 2020년 11월 3일 날 대학교 교내에서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식을 갖고 그걸 빌미로 해서 6월 달에 3월 달에 작년 민주상이라는 상도 상지대학교가 수상하고 민주가 아주 과잉입니다. 정식으로 민주공영대학 출범하고 슬로건이 민주참여 교육혁신을 내세웁니다. 어떻게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의 미래도 약간 불길하지만은 약간 예상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 민주공영대학이 뭐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사회가 공익적인 인사로 구성되고 구성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말이 좋죠. 교육혁신과 사회협력,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 대통령 공약이었죠. 100대 국정과제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바로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립대학의 분규가 있는 대학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공영형 대학으로 끌어올 것이고 설립자를 배제하고 분규가 없는 대학도 저는 전삼년 총장님 계신 데라든가 우리 최창규 교수님
조동근 교수님 계시는 대학 같은 데도 이제 분규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대학교를 분규 대학으로 만든 다음에 이 과정을 그대로 밟고 나가면은 저는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도 이런 방식으로 분규에 휩쓰이게 만들고 교원 노조를 통한다거나 교직원 노조, 학생들을 동원해서 분규를 일으켜서 똑같은 상지대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공영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지대학은 민주사학공영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도약을 한다면서 학생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총장 선거에 재학생을 22%의 재학생 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거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도 이 기회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관련 보도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지대학의 경우는 구재단이 김문기 씨죠. 뭐 사학 비리로 많이 말썽이 됐죠. 구재단이 어떤 형식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이사 정수의 과반수 미만일 수밖에 없으니 실질적으로 대학은 이제 경영 복귀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지대학교 구재단 김문기 재단 이사장하고 가장 열심히 싸웠던 정대화가 처음에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왔다가 임시이사 시절에 결국 분쟁이 끝나고 나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죠. 그런 과정을 보면은 어, 상지학원 정의사 비율은 이제 더 이상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실제로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보니까 이해관계인으로 9명 이사, 대학교 이사회, 대학원의 이사가 9명인데 이사 정수 중에서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구재단 인사 또는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사람은 9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임명할 때 9명 중에 처음에는 6명 찬성해야 된다 했다가 7명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반대가 1명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수처는 2명으로 반대해갖고 안 된다고 했죠. 뭐 그것처럼 이렇게 구재단에 돌아가는 비율이 9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영원히 설립자 측이 대학 경영에 대해서는 간섭하기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나. 정권이 바뀌어서 이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저는 삼성전자도 극단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사학이 이렇게 공영화되는 과정은 저는 상지대를 예를 들었지만은 그전에도 뉴스에 간간히 났죠.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을 차츰차츰 국공영화하는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분쟁이 되어 왔지요. 저는 똑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로 뭐 부족하지만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어영부영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인환 변호사님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상지대 사학재단을 사례로 특경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핵심인 취업 제한 규정 폐지를 또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거나 또는 발언권을 요청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나 또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혹시 계실까요? 네, 아니, 다들 워낙,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 횡령은 일단 회사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횡령은 명백한데, 실은 배임은 이게 그 지위를 이용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배임죄 관련해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경영자들은 항상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 그 특경법상에 나와 있는 5억 원 이상이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실은 이 정부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예를 들어 그 사법적 단죄를 하면 진짜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 교수님 말씀대로 내볼 때는, 1년에 뭐 1200개 기업들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실은 이 기업을 공기업화 한다라고 하는 논란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전사면 교수님께서 조금 더 첨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에 대해서. 그래서 또 지금 채팅창으로 신백훈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발표 좋았다고 그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박인환 교수님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조동근 네, 선생님 말씀 주세요. 뭐 질문은 아니고 뭐 의견이 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되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뭐 솔직히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뭐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차 조여오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요새 TSMC를 좀 들여다봤어요. TSMC를 옛날엔 몰랐는데, 아마 그 바이든 정부 좀 들어오고 나서 그 세계 그 반도체 시장의 어떤 질서가 TSMC로 좀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이렇게 5년씩이나 이렇게 이제 묶어놓는 거 보면은 참 해도 참 너무 모른다,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그냥 난공불락으로서 초격차 얘기 듣던 대로 그걸 유지하면은 5년 정도의 어떤 공백을 뭐 딛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이 한 490조쯤 돼요. 500조가 안 되는데 TSMC는 650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같이 맞춰보면은 그렇게 되고, 이제 옛날과 달리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자율차, 뭐 5G 이런 거는 옛날식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에 있는 그런 반도체와 달라요. 전부 다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TSMC가 압도적이에요. 그럼 미래 먹거리는 전부 다 TSMC가 갖고 들어가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정희 회장이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TSMC처럼. 근데 그걸 못하게 이걸 막아놓으면은 삼성전자 없는 한국이 곧 도래합니다. 그거를 진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보면은. 그리고 지금 TSMC하고 지금 삼성전자 비교해 보세요. 앞으로 누가, 여태까지 당연히 초격차를 유지한 삼성전자인데 그게 아닌데, 이 위중한 시기 때 이렇게 5년 동안 묶어놓는 거, 이거는 완전히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싸워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예. 나중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김영영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박 선생님, 아주 변호사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기업 영역뿐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게 사회 영역을, 프라이빗한 영역을 점점 먹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대중의 단견과 무지, 그리고 정치인들의 간교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말하자면 겉으로는 민주정인데 이게 이제 합법적 민주정을 통해서 전제정으로 가는 그런 지금 경로에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너무나 명확하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모두 다 이제 고민하는 문제죠. 예, 결국은 이게
우리 조동근 교수 말씀대로 좀 깨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지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두에게 이제 숙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항상 좀 의문스러운 게 경제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교육도 보면 완전히 이게 기계화되어 가지고 뭐 이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이제 법학 교육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질문을 가졌던 게 이 법대 출신 법학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법제사 공부를 좀 하는 건지 가르치는 건지 예를 들면 법철학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이 좀 있는지가 항상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 말은 우리가 로라고 하는 것하고 이 국회에서 만든 액트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제사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암만 정권의 이념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법학 교육을 좀 제대로 어떻게 좀 했으면은 받았으면은 그래도 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이천표 선생님께서 저기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 혹시 지금 채팅창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번 정부 들어서 문정부가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부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독재 아닌 독재로 지금 굉장한 폭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지금 없어서 사실 저희가 항상 많은 이런 토론을 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알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참, 네,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천표 선생님께서 그 네. 채팅창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이천표 선생님께서 제형 법정주의 원칙 하에서 형법이 아닌 여러 행정법으로 처벌을 늘리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사실상 법률 개정 효과를 노리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지, 예. 그리고 법의 논리로 이를 논파하거나 거부할 길은 없는 것인지, 예, 예. 질문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황영란 선생님께서 또 질문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 질문 동시에 들으시고, 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황영란 선생님 지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를테면은 삼성이라든지 또 상지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 다음 카카오 그 설립자가 5조를 기부했잖아요, 사회에다가. 다음 카카오의 기부인 김범수 회장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그 창업자도 5천억을 기부했어요, 사회에다가.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예. 그 제가 생각할 때 삼성 같은 경우 또는 현대든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회적 그 협조라고나 사회적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성공한 재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보수를 동의합니다. 지향한다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래야 된다고 법률적 용어로 아무리 나서서 해봐야 국민적 공감대 얻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싸움이고 세력을 얻기가 지금 어렵다. 어찌됐든 그렇죠. 우리나라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많고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이 시대에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셔요. 빌 게이츠가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귀담아 듣고 그분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자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정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지식인에 계신 분들이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회를 위한, 인류를 위한, 또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이런 아이템으로 앞장서 나서고 그분들이 보수적 가치관과 철학을 피력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상지학원 공감합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어른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 어른에 대해서 원래 사학 소유를 비리. 주자. 해가지고 우리가 MB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학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어서 지지 세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쪽에서 뭘 잘못하고 있다, 횡포를 부리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전제를 하고 있다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저희 바른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깨워서 진짜 보수 우파적인 사고로 바른 나라의 미래가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거는 저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의 철학에 대한 횃불을 먼저 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괜히 그냥 속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바로 아까 우리 황 선생님 말씀처럼 보수의 가치를 우리 보수라고 칭하는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이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실천을 안 했죠. 대표적으로 저는 보수의 가치가 바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봅니다. 로마 시대 이래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병력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층이 제일 앞장서고, 아까 빌 게이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선을, 미국만 해도 사실 개인 자선 순위를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선 순위를 발표를 하지 않고 법인이 기업체가 얼마나 했느냐 할 때 그 기업체는 기업체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과거에 잘 살던 재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대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대가 계속 깨지기 때문에 우측이 같이 우파가 똑같이 욕을 먹었는데, 사실 이런 일을 계기로 저는 황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 보수 우파가 내부 정비를 해서, 아까 우리 로마인 이야기 같은 유명한 그런 이야기 많이 알지 않습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도 결국은 그 정신이,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정신이 망하고 나니까 퇴폐하게 되고 나라가 쇠망하게 되고 망하게 됐는데, 우리도 다시 찾으려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이 기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좌파를 키운 것은 우리 우파였다. 솔직히 삼성, SK 이게 공개된 자리입니다만은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삼성, LG, SK가 좌파를 키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 다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1조 원을, 8천억 원을 사회기금으로 내놨지. 그것도 형벌을 받게 되니까 내놨지. 이건희 회장 때.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1조 원을 내놨지요. 그것도 징벌을 받게 되니까 내놨지요. 아까 김범수 씨나 그분들하고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용 씨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번 일이 있고 나서 후세 경영권 승계는 포기하겠다 또 하는 그런 측면에 봐서 그래도 좀 희망을 지금부터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천배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는 박인환 대표님, 예. 신백훈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좀 듣고 이천배 선생님 예. 것까지 같이 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말씀 주세요. 예, 신백훈입니다. 감히 주제넘게 교수님들 앞에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김범수 그거 과연 올바른가요? 김범수가 그렇게 사회에 돈을 내놓을 거 있으면요, 저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를 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삼성이요. 제가 어릴 적에 이병철 회장이 1조 2천억을 들여서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어찌하여 지금 바른사회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들마저도 우리 지식인들마저도 국민들에게 감성하면서 그렇게 아부를 해야 많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지식인들이 이거는 이것이 아니다. 오히려 삼성이 비겁했다. 오히려 그 비겁해가지고 알랑방기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에 겁에 못 들게 가지고 돈 출연하는 거 그거 잘못이다. 그걸 누가 얘기해 줬냐? 우리 지식인들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른 사회가 아니고 이건 바르지 못한 사회라고 감히 주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답변 안 해서도 좋습니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정말이죠. 정말 충격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을 더 느끼고 그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보조하고 하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김범수가 해야 됩니까? 그럼 김범수가 카카오톡 그거 하나 가지고 잘한 겁니까? 왜? 더 큰 페이스북, 왜? 더 큰 빌 게이츠 못합니까? 빌 게이츠는 그거 잘한 거, 빌 게이츠는 그 탈세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식인들 바른 소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신 신 대표님. 회장님 네, 말씀 네. 잘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저게 네. 잠시만요, 선생님. 네, 다양한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걱정하시는 다 마음은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방향이라던가 지향하는 바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우파의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다 똑같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동근 대표님, 예, 말씀,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얘기를 해서 좀 짧게 할게요. 네. 우리가 그 재벌들이 보면 돈을 내놓고도 욕을 먹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돈을 안 내놨습니까? 돈을 내놓고 욕먹는 거는 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그렇게 재단을 통해서 자기가 경영권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평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재벌들이 너무 물러터지고 정치인들이 재벌을 보호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많지, 재벌이 우리나라가 뭐 좀 그야말로 서양 재벌에 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덜 각성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분명하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말한 대로 이천표 교수님 그 똑같은 다 동감일 텐데, 그 시행령이 어떻게 법률 행사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노릇을 하냐고요. 이거를 좀 법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변정만 하면 나이가 뭐 70, 80 되는 건 뭐가 다릅니까?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취업 승인권, 이거는 무슨 뭐 불법 이민을 갖다가 좀 심사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법률 또는 어떤 재판이 아닌 그런 이제 일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거 취업 승인권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게, 이거는 당장 위헌이에요, 위헌. 제가 딱 취업 승인권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뭐 벵글라데시에서 불법 이민 들어와서 그걸 뭐 심사받고 뭐 구제주고 이런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격정지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금 범죄, 진짜 맞습니다. 범죄밖에 안 되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에 어떤 무슨 법률 행사 못하게 이거를 좀 법으로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좀 그야말로 전횡이죠. 어떻게 취업 승인권을 갖다 어떻게 오버합니까? 법률을 갖다가 오버하고 법원은 오버해서 이걸 갖다 지가 판단해서 이걸 갖다가 할까 말까를 갖다 지가 결정하는 게, 이게 당연히 위헌이죠, 위헌. 이걸 우리 갖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요. 예. 재벌도 좀 잘못했지만 우리도 너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범기한테 당하고 말이죠, 범기한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좀 한 말 할까요? 네, 조명기요. 예. 예. 아니, 그런데요, 뭐, 특경법도 좋고,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사회주의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죠. 사회주의인데, 이게 국가 중심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정이란 말이에요. 메카시하고 탈카스 파슨즈하고 1930년 이후에 논쟁이 있었어요. 메카시는 아무래도 네오 소셜리즘 뭐 이런, 그러니까 그 1930년에 그 미국의 그 정책을 폈던 그것도 사회주의 정책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탈카스 파슨즈는 절차적 정당성,
동기를 중요시했거든요. 우리 헌법이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지금 특경법이라 해가지고 국가주의를 자꾸 얘기하면 헌법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걸 도미네이션, 그 법의 지배에서는 법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뭐 무슨 뭐 포퓰리즘은 어떻게, 봉사가 어떻게 하고 뭐 그거보다는, 그러면 특경법 그 위가 헌법 아닙니까? 헌법이면 민주공화정의 헌법에 의해서 모든 거를 판단을 해야지, 이걸 뭐 포퓰리즘 해가지고 봉사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삼성이 지금까지 한국에 봉사한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정부는 헌법을 완전히 들어엎고 국가주의나 사회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 나쁜 거죠. 그리고 우리 교수들은 헌법을 갖다 따지고 삼성도 헌법을 갖다 따져야 돼요. 그리고 최순실한테 뭐 줬다는 게 그게 왜 헌법에 속합니까? 그 민법으로 가야죠.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공감합니다. 예. 예, 실제로 제가 예, 전 총장님. 말씀을 보고 하나면, 결국은 이제 빌 게이츠와의 차이는 뭐 요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실은 급성장하고 이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은 거죠. 지분 싸움인 것 같아요. 지분 싸움.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빌 게이츠라고 같이 볼 수 없는 것은, 빌 게이츠는 지분을 다 이제 빌 게이츠 재단, 부인 이름으로 같이 된 재단에다가 다 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의결권 다 보장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차등 의결권도 보장을 받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역사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빌 게이츠와 삼성을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내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참 다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인환 대표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우리 조동근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그 조명기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 헌법 법치주의란 것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를 하고, 또 법률도 헌법 아래에서 헌법 정신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느 분이, 우리 황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법률 기술자들이 솔직히 법률에 대한 기술, 이게 바로 로스쿨의 단점입니다. 법학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법제사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전혀 철학적인 바탕이 없습니다. 로스쿨 교육 자체가 법률 기술자만 기르는 거죠. 그 학부 과정에서 없앴기 때문에 교양 과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시 공부할 때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고 문화사라고 했죠. 사실 저는 경제학도 시험을 봤어요. 경제학, 법철학 다 시험을 보고, 심지어 국민윤리는 주관식 시험까지 봤어요. 공산주의 4대 이론을 비판하라, 이런 걸 주관식으로도 보는데, 어떻게 김영삼 정부 뭐 노태우 이렇게 자꾸 내려오면서 과목이 줄어들고 지금은 완전히 법률 기술자만 키웁니다.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것 유심히 보세요. 입법 독재라고 하죠. 전부 법률 기술자들이, 최강욱이, 저는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이 사실 전적으로 법률 기술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라를 망치는데 법률가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게, 저도 참 미천한 법률가지만은 정말 창피합니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데 법률가들이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데, 우리 조동근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경제 망치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는 경제학자들이 앞장서지 않나요, 혹시? 이러니까 나라가 거의 개판이 돼가는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법률도 그럴 판에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고치기 어려우니까 180석 갖기 전에 지금은 이제 막 법률로 작년에 악법이 1000개 이상 통과돼서 우리는 미처 체크도 못 한답니다. 뭐가 통과됐는지. 한국 국민의힘 당은 더하고 그렇게 법률을 양산했는데 그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고 한국당이었죠. 한국당 눈치를 보느라고 시행령을 고쳐서 법률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을 헌법 정신에 맞도록 전부 깨끗이 다시 다 고쳐야 될 게 우리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 이 네,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느 시간보다도 열띤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강연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드 콘서트는 황영남 안양예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최근 체육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연예계까지 번지면서 유명 선수와 연예인의 학창시절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지며 학폭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 잔인함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서 교육계와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학폭 근절의 목소리를 계속 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이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할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제로 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